저는 대기업에서 27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하던 날에는 이 회사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회사는 제 삶의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매년 인사평가를 받고 승진을 기대하고 아이들 학비와 집 대출을 계산하며 월급날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조용히 회의 요청이 왔고 그 자리에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제 자리는 사라졌고 남아도 뚜렷한 역할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가족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던 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출입구였지만 그날은 처음 보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아내에게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원망도 아닌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직 다음 날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은 없었고 하루는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대기업 경력이 있으니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고 간신히 잡은 면접에서도 나이는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연봉은 절반 이하로 제시됐고 계약직 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직접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검토했지만 결국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선택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본사가 제시한 매출 자료,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이 제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업에 투입한 금액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상가 보증금 6천만 원, 권리금 4천만 원,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8천만 원, 가맹비와 교육비 등 초기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월세는 부가세 포함 3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엑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며 이 장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매장을 오픈한 첫날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메뉴판을 다시 닫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며 매장을 몇 번이나 둘러봤습니다. 드디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감각이 저를 긴장시키면서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오픈 첫 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픈 프로모션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2,000원 할인했고 배달앱 메인 노출을 위해 광고비 하루 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첫날 매출은 280만 원이었고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3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매출 합계는 약 1,9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약 7,200만 원이었습니다. 배달 매출이 65%, 홀 매출이 35% 정도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4명 기준 월 1,6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의 약 38% 수준이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380만 원, 배달앱 수수료 약 1천만 원을 제하고도 약 9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다시 가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배달 리뷰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월 매출은 7,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주문이 밀려 배달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방에서 직접 튀김기를 잡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벌린다는 사실이 모든 피로를 덮어줬습니다. 그 시기 저는 추가 투자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갈 때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본사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메뉴 출시 비용으로 500만 원, 배달 포장 용기 업그레이드에 300만 원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달 매출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장사가 최소한 노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달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서 인건비가 월 2천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했고 주말에는 시급 1만 2천 원을 줘야 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했지만 순이익은 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배달 앱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광고비를 하루 10만 원으로 올렸고 한 달 광고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매출은 유지됐지만 수익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주변 상권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공격적인 할인과 쿠폰을 앞세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가격을 1,000원씩 낮추고 쿠폰을 발행했지만 그만큼 마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 매출은 6,500만 원으로 내려갔고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달에는 장마와 폭염이 겹쳤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달 라이더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배달 취소가 늘었고 리뷰 평점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달 매출은 6천만 원, 비용은 6,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여덟 번째 달에는 월 매출이 5,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아홉 번째 달에는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고정비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1,9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380만 원, 재료비 약 2천만 원,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매장에서 보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4시간을 넘었고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몸은 버텼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출표를 보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 번째 달 통장 잔고에서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번째 달에는 4,5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가정에서도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피했고 그 침묵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매장은 점점 더 무거운 공간이 됐습니다. 12번째 달부터는 적자가 일상이 됐습니다. 월 매출은 4천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고 어떤 주에는 주말 매출이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손님이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2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늘도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내보냈고 그 빈자리를 제가 메웠습니다. 새벽 준비부터 마감 정리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인건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가 늘었고 리뷰에는 음식이 늦다거나 응대가 거칠다는 내용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3번째 달에는 본사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닭 원가가 마리당 700원씩 올랐고 소스와 부자재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월 매출은 3,800만 원, 비용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적자가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는 퇴직금 통장을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적자분만 채워 넣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14번째 달에는 배달앱 리뷰 평점이 4.6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노출이 줄었고 주문량은 더 감소했습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을 간신히 넘기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날은 80만 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달 매출은 3,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배달비 지원과 3,000원 할인 쿠폰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주문은 잠시 늘었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문량이 늘어난 날일수록 손해가 커지는 기묘한 구조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통장 잔고를 보며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말다툼으로 변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말을 아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5번째 달 월 매출은 3천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비용은 줄여도 3,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적자가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서도 쉽게 폐업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6번째 달에는 결국 대출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 나왔지만 아내의 강한 반대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큰 말다툼이 있었고 아내는 이 장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번째 달 매출은 2,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9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퇴직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1억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폐업과 계속 운영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폐업을 하면 위약금과 철거 비용으로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했고 계속 운영하면 매달 70-8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8번째 달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다고 바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중도 해지 위약금으로 월세 4개월 치인 약 1,400만 원을 요구했고 본사 계약 해지 위약금도 1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철거 비용 견적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뒤에도 한 달을 더 운영했습니다. 하루라도 매출을 만들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의 매출은 2천만 원 수준에 그쳤고 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폐업 당일 간판이 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매장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기대와 계산, 버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남은 돈은 6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3억 원이 넘던 퇴직금과 저축은 1년 반도 되지 않는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 시작한 노후 창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창업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 그리고 포기해야 할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고 간판이 내려간 뒤에도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멈추자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이 시간을 실패 이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착각은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이 세상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직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책임은 전부 제 몫이었고 선택의 결과 역시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패해도 조직이 버텨주었지만 매장에서는 하루의 실수가 바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명예퇴직 당시 저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 밖으로 밀려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안정을 줄 것처럼 보이는 길,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초기 매출이 잘 나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기던 날,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며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매출과 수익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계속해서 희망적인 해석만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계절 탓을 했고 경쟁이 심해지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넘겼습니다. 적자가 발생해도 다음 달이면 회복될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다. 이 생각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열던 날의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원래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시간을 사는 돈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몇 달만 더 버티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계속 매장에 묶어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손실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불안과 반대를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은 걱정이었고 아이들의 침묵은 불안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장사가 무너질수록 가족과의 대화도 함께 무너졌고 결국 저는 돈뿐 아니라 신뢰까지 잃게 됐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던 날 이상하게도 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깊은 허무와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멈췄더라면,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자신감도, 사회적 위치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더 이상 희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그 안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창업이 결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며 특히 가족의 삶이 걸려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멈출 줄 아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는 압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변명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실패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비슷한 선택의 앞에 서 있다면 부디 제 경험이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배웠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누군가의 같은 실수를 막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